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길고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요. 드디어 답답하던 마음이 풀린 기분도 듭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에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 얼마든지 코로나 탓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억을 꺼내어 보면 코로나 문제가 없을 때에도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앞으로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의원에 찾아와 주신 분들 중에서 막상 의사 앞에 서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대체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면 좋을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듯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증상에서 해방되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곳이죠. 아무래도 병의 완치에 앞서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어떤지, 치료 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증상은 주관적으로 가장 불편하고 당장 해소가 시급한 증상들부터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과거를 돌이켜 가장 잘 지내던 당시의 자신과 현재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파악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으로 자주 듣는 증상들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분 증상으로는 우울감, 공허감, 짜증스럽고 예민함, 고양된 기분, 불안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인지 증상으로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진 것,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 특정한 생각이 반복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것, 과도한 죄책감, 반복적인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있습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잠을 잘 못 자고 입맛이 떨어져 체중이 빠지는 것, 두통, 이명, 소화불량, 어지럼증, 두근거림, 떨림 등이 있겠고요. 행동 증상으로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폭식과 구토, 술에 대한 의존, 자해 행동,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경험들로 환각, 기억상실, 비현실감 등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증상에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보통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약 처방을 함께 받게 됩니다.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약물치료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병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동안에는 의사의 처방대로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방해되는 요소가 약의 부작용입니다. 정신과 약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약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약을 드시고 새로 생긴 증상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앞으로 현재 약 위주로 조절을 해드릴지, 부작용을 방지하는 보조약을 사용할지,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할지 등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큰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어야 불편함을 덜면서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겠죠.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항우울제는 소화장애, 두통, 나른하고 피곤한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등이 있을 수 있고, 항불안제나 수면제는 졸림, 어지러움,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제와 기분안정제는 졸림, 몽롱함, 손떨림, 몸이 굳는 듯한 느낌, 식욕 증가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부작용을 계속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억지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은 최소한으로 하고 만족감은 최대로 만들기 위해 함께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약물치료와 더불어 진행한다는 정신치료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요소와 그로 인한 마음 상태 혹은 증상의 변화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 진료 이후 현재까지 지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마음과 증상의 변화를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도 과거에 어떤 문제가 현재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상태에 대해 치료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감정이 해소되는 경험 자체로도 치료적입니다. 또 특정 상황에서 내 마음의 작용 방식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치료자와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자신의 심리 구조가
점점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지시와 처방을 내리면 환자가 그대로 따르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협업이 필요한 진료 형태죠. 환자분이 자신의 삶을 걸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임을 의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궁금한 점들도 오죽 많으실까요?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함구하고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뜻의 신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고 참게 되면 치료가 조기에 종결되면서 치료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기탄 없이 질문을 하고 의사와 터놓고 상의하면서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성공적인 치료라는 합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질문에 대한 의사의 적절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치료적인 신뢰관계가 점점 탄탄해지게 됩니다. 치료 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뜻밖의 길어지더라도 견뎌내다가 결국은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활한 진료에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야기 방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료는 한정된 시간 안에 현재 겪는 증상과 병력을 파악해서 진단적 인상을 얻고 치료 계획을 정해야 하는 전제를 안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의 불편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린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도달하는 방식은 정보 전달과 진단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장 불편한 증상 위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드물지 않게 자신이 살아오신 연대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셨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기억들, 학창시절의 기억들, 대학 때의 경험들 등등. 물론 당사자에게 중요한 일이고, 의원에 용기를 내서 찾아오시기 전에 스스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셨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과거에 대해 살펴볼 기회는 현재의 증상이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이후에 다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 준비한 이야기들을 잠시만 품 안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치료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가 서서히 과거로 들어가게 될 때 다시 꺼내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욱 치료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치료에 임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아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더욱 좋겠지만은, 몰랐다고 해도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말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금방 익숙해지게 되실 테니까요. 치료의 목적은 내원하신 분이 현재 증상에서 해방되어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은 팁이니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